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학로 개척을 시리즈별로 완수를 했다면 시대별로 한번 이어서 가보죠. 절대 왕정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절대 왕정의 의미가 뭐냐? 서양인들의 시각에선 보통 빠르면 16세기경에서 18세기 말까지 존재했던 이러한 정치체제를 절대 왕정이라고 해요.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센 시대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강력했던 시대를 가리켜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절대 왕정을 공부할 때는요, 이때 역사의 주무대는 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양이란 건 결국 유럽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유럽을 좀 더 나눠서 한번 볼게요.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유럽과 동유럽 중에서 훨씬 더 빨리 찾아온 곳은 서유럽이었을까요? 동유럽이었을까요? 서유럽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등호의 의미는 빠르다의 의미입니다. 서유럽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이 그 뒤에 이어서 이제 17, 18세기 찾아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의 특징을 공부하기 전에 절대 왕정이 어떠한 배경 속에 등장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바로 이때가 되면요, 이러한 이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이론을 가리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자, 왕권 신수설은 무엇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의 권력은 신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얼토당토 개기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면 왕권 신수설을 좀 심층적으로 공부할까요? 한마디로 신이 왕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이겁니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든지 이 절대 왕정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켜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왕권 신수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왕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근거는 관료제라고 합니다. 이 관료제의 뜻은 오늘날에도 통용되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CEO가 있고요, 그 다음에 CEO 밑에는 여러 부서 차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령 체계와 이런 조직 체계 따위를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료제의 의미를 중등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효율적으로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상비군이 되겠거든요. 이 상비군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군대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왕의 명령에 동원돼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가르쳐서 상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비군이 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다?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대야말로 왕권 강화의 뒷받침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만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네 번째 요인을 많이 강조하고 어렵게 내는 편입니다.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이 중상주의가 도대체 뭔지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분화시켜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중상주의의 뜻은요, 상업을 중요시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중상주의라고 해요. 상업은 뭔가 팔거나 혹은 사거나 하는 활동들을 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업을 중요시하는 게 도대체 왕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내 나라가 잘 살려면 수출이 올라가야 되나요? 수입이 올라가야 되나요? 지금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최대한 우리 국산 상품들이 외국에 멀리 수출이 되어야만 그게 다 외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중상주의는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중상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출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입이라는 것은 이 외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상품이 아닌 외국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린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 입장에서는 결국 좋지 않은 개념이죠. 그러면 수입은 위하살표가 될까요? 아래하살표가 될까요? 아래하살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상주의에서 또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A가 지금 내가 속한
국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B는 A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입니다. A라는 나라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들고요. B라는 국가도 신발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A라는 국가 신발 퀄리티랑 B라는 신발의 퀄리티 중에서 솔직히 B라는 국가의 신발 퀄리티가 높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비록 내가 A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이지만 나는 기회만 된다면 B 나라의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겠죠. 자, 근데 중상주의는 뭐예요?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그 목적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이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이 A 국가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붓게 돼요. 우린 이렇게 추가적인 세금을 붓는 그러한 용어를 무슨 세? 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가적인 세금인 관세가 붙게 되면요, 기존의 상품이었던 B의 신발은요, 원래 가격이 500원이라면 1000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A 나라의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성입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이건 지금 국내 경제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무역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죠. 우린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보호무역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국내 경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상주의의 개념 자체가 국내 경제를 뭔가 활성화시키는 개념이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국가들의 식민지들이 있었겠죠. 이 식민지들을 활발하게 개척해야만 그 국가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마침 신항로 개척 이후의 시대였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벌이는 게 이런 중상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중상주의는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정이 강화되는 목적성을 가지는 게 중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상주의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고요. 이 중상주의 정책 때문에 국가의 돈이 많아지면 당시 왕의 힘 역시도 비례되어 강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절대왕정의 배경은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배운 절대왕정의 배경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